안녕하세요. 오늘까지 국내 증시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 돌파했고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상단이 더 높아졌는데 네. 코스피는 0.45% 12.99포인트가 올라서요. 2,920선 딱 도달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2,920선 찍나 안 찍나 계속 마지막까지 왔는데 노려보고 계셨어요? 네, 마지막에 찍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0.4% 3.16포인트 올라서요. 789.45. 코스닥도 이제 진짜 800선 얼마 남지 않은 그러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중에는 코스피가 2,930선도 넘었었어요. 예. 네,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후장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일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수급도 오늘 좀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오전에는 외국인이 좀 팔자, 역국 기관이 좀 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또 외국인이 다시 또 매수로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결국은 68억 원. 네. 순매수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수급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 매도 동시에 좀 많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증권사들이 당초에 전망치를 속속 올려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원래 얼마 전에 그 증권사들이 올 연말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 기대된다 이런 그 보고서 내놨다고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증권사들이 또 이제 틀린 거죠.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됐죠. 증권사 이렇게 보고서. 틀린 건 좋은 거 아닌가? 네, 뭐 기분 좋은 거짓말입니다. 이제 3,000포인트는 진짜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 12개월 코스피 전망치를 더 높여서 3,200선까지 높여 잡는 증권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국 증시를 안 샀던 이유, 그러니까 눌렸던 요인들을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 또 미국발 관세 전쟁, 한국도 관세 전쟁의 주요 타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원달러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고환율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제한되는 것. 종목단으로 보면 이제 한국 주식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칩 전략 실패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고 주가도 많이 밀렸던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랬던 증시 환경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코스피가 더 앞으로 치고 나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3년 5개월 만에 2,900선 돌파했는데 4년 전 최고가인 3,300선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시장에 관심이더라고요. 그 달성했으면 2020년 좋겠네요. 7월 6일이 3,305.21포인트였는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이제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에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 2조 1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게 10개월 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시장별로 보면 이제 코스피에서 1조 8,670억 원, 코스닥에서 1,430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이에 따라서 5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잔액 전월 대비 41조 7천억 원이 더 증가해서 748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에서는 26.7%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국가별로 보면 역시 미국이 가장 많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1조 8천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5월 말 기준 국내 상장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도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변하진 않습니다. 보유액으로 따지면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40%인 30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채권 시장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세도 지난달에 견조했는데 상장 채권에 11조 3,370억 원을 순투자하면서 4개월 연속 순투자 이어갔고요.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의 전체 증권 투자 순유입액은 13조 3,4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기념사에서 과도한 경기 부양에 대한
경계감을 네. 표현했다고요? 네, 예. 이제 이창용 총재의 이 경계감이 좀 귀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을 비롯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 총재가 최근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되게 큰 폭으로 낮춰 잡았지 않습니까? 네. 3개월 만에 0.7% 포인트를 낮춰 잡았는데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0.8%로 낮춰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해졌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총재가 공개석상에서 경기 부양책 시행 필요성을 밝힌 거는 또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 부양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경고를 한 거죠. 네. 경기 부양과 함께 결국 이 총재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즉 금리 인하를 내리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큰 폭으로 내릴 수는 없다는 점도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총재가 우려했던 거는 기준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게 되면 이게 실물 경기 회복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과거의 역대 정부에서 손쉽게 경기 부양을 하려고 부동산 과잉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용인해온 그런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꺼내놨습니다. 네. 이 총재는 또 그동안 한은이 구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거론을 했고요. 새 정부에서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주길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죠. 네. 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이게 법정 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중요한데 외환 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거죠. 네. 이 총재가 이제 견해를 밝힌 거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비은행권까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사실상 허용해주는 법안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급물살을 타니까 네. 좀 한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한은은 그동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화폐와 다름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발행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에서부터 제한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네. 이 총재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주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네. 이런 CBDC나 예금 토큰 사업의 성과나 비전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이제 미국의 그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 초인가 그렇죠. 네, 다음 달 초죠. 네.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이제 취재진과 만나서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인데요. 무역 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냐라는 네. 취재진의 물음이 나왔고 연장을 용의는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9일 상호관세가 이제 부과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90일간 유예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각국과 개별 협상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기한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단 말이죠. 이게 좀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협상 주도하고 있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같은 날 하원 청문회 출석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협상을 임하는 국가에게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또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되는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이 직접적인 협상 대상국은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된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역 상대국에 대한 협상 압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읽히는 게 특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계약이다. 그래서 이걸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서 네.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서 50%
관세 올리는 서한을 보냈다. 네. 이게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유럽연합과 이걸 가지고 충돌도 했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임의로 정한 상호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낸 뒤에 일종의 선택을 강요하겠다라는 네. 취지로 풀이되죠. 이거는 협상 기한이 지나거나 협상이 더뎌 그러면 미국 입장이 반영된 이런 통보가 갈 수 있어 이런 경고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제출한 그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와의 그 통합 방안 네. 이게 당국에 의해서 퇴짜 맞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의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했던 것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 또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서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설명을 내놨고요. 네. 복잡하지만 관심이 갔던 건 이거였습니다.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 네. 그러니까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그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비율을 알 수는 없는데 네. 이런 설명은 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된다라는 기준 네. 이 자체를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기존의 다른 항공사들의 통합 사례에서 보면 항공 탑승을 통해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1대1로 이게 이제 비율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휴처. 네. 예를 네. 들면 카드 사용분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되는 거, 혹은 네. 호텔이나 뭐 렌터카, 그렇죠. 제휴된 곳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존 사례를 보면 1대1로 꼭 전환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네.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의 예상으로 0.7에서 0.8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잠잠했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특정한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략 뭐 2주 안에 미국이 임의로 정한 상호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한 뒤에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 이런 취지일 텐데요. 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오랜만에 박스피를 뚫고 올라가는 우리 증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조금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60원대에 안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환율 전망해보고 아울러서 주가 전망도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잠깐 좀 잠잠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익숙해졌나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다가 또 취소되고 유예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젠 좀 덜 민감도가 좀 덜해졌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2주 안에 거의 뭐 일방적으로 관세율 정해서 송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화들짝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새벽 우리나라 시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열흘 뒤에 각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서한에 따라 각국은 이것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일방적으로 이게 유니레터럴 이제 막 바이레터럴이 아니라 네,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내용일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네. 어떤 게 올지. 예. 네. 그리고 뭐 관세율에 대한 걸 텐데 뭐 상호 관세율을 그때 정했었는데 7월 9일까지 이제 네.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7월 9일 이후에 이제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보면 약간 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네. 약간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떻게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27개국인가요? 27개국입니다. 27개국과 상호 관세를 이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걸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해온 거죠. 그런데 한 국가만 지금 거의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영국만, 중국은 이제 많이 이제 거의 큰 틀에서 많이 광범위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의 각국과 협상을 개별 협상해보다 보니까 피로도가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누적된 것 같습니다. 네. 힘들겠죠. 뭐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하더라도 네. 미국은 하나인데 네. 그 많은 나라들이랑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 특히나 최근에 네. 이 상무부 그 장관이 러트닉 있잖아요. 네, 네. 하워드 러트닉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 유럽 연합과의 상호관계 협상 타결은 이 27개국 중에서 네. 가장 늦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아닙니까? 또 그만큼 이제 팽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행정부의 전략이 수정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던질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를 그냥 알려달라. 그리고 이제 수용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네. 협상을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물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따라라 이렇게 하겠지만 또 그 이후에 또 협상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있겠죠.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어떻게 지금 일단 나오느냐에 따라서 산업계 전반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봐야 될 텐데 혹시 이 일방적으로 서한이 명시돼서 보내는 관세율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관세율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방식으로 뭐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 그 세율이 책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발송만 하겠다. 네.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일주일이나 이주일, 네. 뭐 한 열흘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과거에 이렇게 뭐 자기가 데드라인을 정했다가 네. 시한을 넘겨서 이걸 갖다 유예해 준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기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기한을 정했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기자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역정을 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한을 다시 연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왜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본인 이제 체면도 있고 또 시간을 너무 지체할 수는 없는 게 미국 입장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더 높일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른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도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데 마지막. 지금까지 이제 그 어떠한 그 상호 관세율을 정해놓고 네.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난감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릴 가능성은 좀 낮게 적지 보는 않느냐. 게. 특히나 지금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애먹였던 나라들만 조금 올릴 가능성은 있지. 뭐 네. 협조적이었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부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네, 뭐.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네. 뭐 한국으로서는 이제 안 높아지면은 뭐 그 선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새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국 정부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CPI가요. 근데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온 거죠, 전무님? 네, 맞습니다. 네. 예, 코어 그 CPI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에너지와 그다음에 식료품을 제외한 거예요. 에너지와 식료품은 사실 어디든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빼고 네. 산정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코어 CPI라고 하는데 근원. 네. 예, 그래서 5월 코어 근원 CPI가 지난해 1년 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2.8%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이 근원 물가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네, 1월 달에 이러한 근원 물가가 3.3%, 2월도 네. 3.1%로 0.2%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3월, 4월, 5월은요. 똑같이 2.8%에 머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증가하기 없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때문에 지금 물가가 어떻게 보면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잖아요. 게다가 이제 관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파월 의장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려가 조금 불식됨에 따라서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때까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특히나 장기채는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뭐 10년물 이상, 20년, 30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4% 중반에서 후반까지 네네. 거래가 됐는데 급락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낮아진다라면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더 커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장금리, 네. 이제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네. 이제 공시금리고 이제 시장금리는 그냥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시장에서 이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다. 이것을 이제 연준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네. 돼요. 네. 네, 그렇게 확인함에 따라서 연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저께 SNS를 통해서 1% 당장 내려라. 압박하는 거죠, 파월 의장을. 근데 한 번에 1%포인트요. 네. 뭐 1%는 적어도 올해 내려라 이런 거죠. 올해까지 내리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내리는 모습에 이렇게 수긍하는 건 정말 죽어도 그런 모습은 보이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네. 사실상 지금은 굉장히 미국은 굉장히 중병에 든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는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은 부채가 네. 작년 9월 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금 35조 달러. 네. 5경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약 넘어선 상태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네.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가 네.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막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이자를 갖다 내야 되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이자를 내서 계속해서 이자를 막는 뭐 개인들도 어려울 때는 돌려막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근데 미국도 지금 그렇게 이제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그 극명하게 이번에 그 무디스 그죠? 네, 신용등급 강등. 네, 신용등급 강등을 했는데 네. 그 전문에도 네. 확실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무디스가 보기에는 2035년이죠. 네.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미국의 재정 수입이 굉장히 커요. 네. 이제 매년 재정 수입이 나라마다 오고 있는데 재정 수입의 3분의 1, 약 35% 이상이 이자 이자 부담. 비용으로 나갈 것이다. 네네.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반기엔 내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하반기 내릴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내릴 거라고 여쭤보는 건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네. 뭐 예상이니까요. 뭐 네. 실제적으로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그 레인지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단과 4.2에서 4.25에 4.5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네. 4.25에서 상단을 보통 이제 기준금리의 뭐 기점으로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보시는데요. 네. 4.50%, 예. 4.5%에서 적어도 50bp, 0.5%포인트는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4%까지는 연말 네. 다다를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네. 그리고 더 많이 인하한다면 혹시라도 3.75%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은은 지금 어떻게 5월 달에 보세요? 아까 금리 인하를 했죠. 네. 오늘 한은 총재도 또 75주년 기념사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사실은 작년 12월 25일 날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화들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그 지난번 금통위까지는 네.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이다 하반기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좀 약간 그 뭐 추세의 전환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이죠. 이제 금리 인하는 네. 그리고 이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추경이 이제 최소한 20조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추경이 이렇게 있는 데 대해서 네. 이제 통화 정책까지 금리 인하까지 하면 네. 부동산이나 네. 아니면 주식이 오르는 거는 사실 긍정적이죠. 하지만 옆에 그 사이드 이펙트도 있습니다. 부작용. 부작용. 예, 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동산 네. 가격 인상이라든가 더 크게 나아가서 부동산이 오르면은요. 추경을 하면 이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맞습니다. 있는 데다가 이제 금리까지 인하되면 그걸로 부동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재정 정책이 추경은 필요하겠지만 네. 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지금 필요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환율이 요즘 이제 처음 많이 지금 안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 하락했죠. 네, 하락했죠. 네, 100원 이상은 이제 하락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순매수하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여건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율 하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화를 사야지만 네.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투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갖고 와서 이제 환전을 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원화에 투자를 했는데 네. 원화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달러 떨어지면 원화가 네. 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에서도 먹고 한 차익도 예,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주식. 올라가고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게다가 빠른 속도로 이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개인들도 추경 매수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 앞으로 더 떨어지겠구나 이런 추세가 이제 시작됐겠구나 네, 네. 생각하면 빠른 속도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네. 보자면 지금 15년 내 외국 투자 네. 자금이 가장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3일 동안 지금 매일 약 1조 원 규모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환율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갈지 이제 외환 전문가시니까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모신 거거든요. 사실 환율이 이대로 갈지 환율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4년 누적 그 등락률은 36%라고 나오더라고요. 최근 4년간. 네. 그리고 이제 2025년 6월 9일 기준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4월 초죠. 네. 4월 초에 이제 1,479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오늘 오후에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1,350 얼마였죠? 56원에 네, 거래가 네. 됐었거든요. 네. 55원, 56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니까 뭐 두 달 정도 기간에 120원이 넘게 하락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이것은 뭐 8% 이상 이제 두 달 동안에 하락했으니 굉장히 빠르게 하락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 달러를 갖다가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의 환손실을 본 그런 거예요, 거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한국 주식 투자에 뭐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른 데 투자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8% 정도 상대적으로 기회 이익을 보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어떤 하나의 현상이 누구에게 다 좋고 누구에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이 희비가 계속 이렇게 엇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네. 어쨌든 외국인들한테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워낙 강세인 게 지금 이익인데 그러면 외국인이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예, 외국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환율이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되잖아요. 네. 이제 추세가 되면은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네.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되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또 이제 환율이 더 빠르게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원화가 더 빨리 강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 거래가 네. 어떤 영향을 주는 게
환율의 변동성의 심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추세가 있으면 네. 외국인 투자는 거기에 들어와서 네. 이 추세를 더 빠르게 내려가게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기에는 더 빨리 상승하게 되고 하락기엔 더 빨리 하락하게 되는 원화의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이제 크게 변동하는 이유도 외국인 투자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고요. 그래요. 네.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원화가 해외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막아놨기 때문이죠. 네. 빨리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통화들처럼 해외에서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결제될 수 있는 통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주가 전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속속아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던데요. 네. 예,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뭐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신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뭐 면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거지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반기 코스피 상승 전망의 이유는 뭐 한 6, 7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외국인들의 탈달러 자금이 지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네. 또 물가 상승률을 의뢰해서 이제 실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주식도 네. 포함이죠. 그리고 추경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네. 내년 초까지 이제 WGBI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 국채 네. 투자 자금을 위해서 100조 이상의 외국 자금이 또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본다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기대감에 많이 이제 부풀어 있는데 그래도 좀 짚고 꼭 넘어가야 될 거가 있을 것 같고 많은 그 이제 경험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그래요. 더 아무리 좋긴 하더라도 언제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럼요. 이 정도 수익을 올렸으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고 가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뭐 금융 변수들 간에 이제 상호 관련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가 환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환율이 하락하면 네. 주식은 일반적으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상승한다. 그리고 금리와 환율 또한 네.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금리가 하락하면 지금 하락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환율과 물가는 같이 가는 그 경향이 있다. 네.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물가가 하락하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경기와 뭐 주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관관계가 경기와 주가는 상당히 좀 약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기에도 네.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하반기에 굉장히 이렇게 불리시 긍정적으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가 조금 둔화돼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있는데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고요. 네. 성장이 있는데 경제 성장이 있는데 모든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생기고요. 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빨리 그 우리나라 이제 새로 뭐 정부도 탄생하고 했으니까 외국인 투자를 굉장히 장려를 해서 지금 물 네. 만났으니까 네, 이것들로 인해서 좀 발전을 갖다 지속시켜 보자는 그러한 염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은행의 변정규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